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지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10가지 생각의 기둥, 빌둥을 소개합니다. 빌둥은 문화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교양을 일컫는 말로 독일어로 쌓아간다,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갈고 닦아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도야의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빌둥의 저자는 얀 로스입니다. 독일의 유력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 정치부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철학과 문화예술, 정치 분야를 넘나들며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교양에 대해 정의하고 규정하고자 쓰인 책이 아니라 그동안 학교에서 이뤄진 교양 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쓰였으며 나아가 새로운 발견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책의 차례는 크게 1부,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2부, 성숙한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인데요. 그 중에서 독서와 탐닉, 나 자신을 지독히 홀로 두는 법에 대해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삶이 지겨울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독서 탐닉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즐거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책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에 집중해보자. 사실 내가 독서를 주제로 한 글을 써도 될지는 잘 모르겠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독서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줄곧 책벌레였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도서관의 목재 기둥에서 서식하는 책벌레였다. 백색 소음이 들리는 카페에 앉아 세상에는 오로지 책과 나만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다 보면 교육자 출신인 친척조차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로도 나에게는 책 이외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리고 변함없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책을 읽어왔다. 어떤 사람은 소설을 즐겨 읽지만 시집은 좀처럼 꺼내들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부를 얻는 방법과 인공지능에 관해 탐독하기를 좋아하지만 역사 전기는 통 펼치지 않는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직업과 취미를 위해서 혹은 다음에 갈 여행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펼친다. 그런데 나는 읽고 있는 책의 분야가 무엇이건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매혹적인 일이자 삶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독서라는 행위 자체에 국한한 이야기는 아니다. 책이라는 사물 역시 그러하다. 집안 곳곳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책들은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가족이나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이 종이 친구들을 너무나 많이 사들인 나머지 책장의 칸칸마다 두 겹씩 겹쳐서 꽂아놓았다. 실은 그것도 모자라서 바닥에도 책이 쌓이고 있다. 기분이 언짢은 날 아내는 이 책버섯들을 가리키며 내게 핀잔을 준다. 책더미가 버섯처럼 곳곳에서 자라는 바람에 거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푸념이다. 이처럼 나는 독서와 책에 관해서라면 그 어떤 주제와 비교해도 편파적이다. 조금 식상한 말이기는 해도 독서가 영혼을 살찌우고 지식과 사고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마법의 양탄자라는 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서는 시 공간을 넘나들게 해주며 과거를 현재로, 먼 미래를 지금 시점으로 데려다준다. 종종 독서의 어려움은 과대평가되기도 한다. 모든 문학이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 어렵게 쓰였을 리가 없다. 19세기에 활동한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이나 20세기 초 영국 작가 윌리엄 서머십 몸이 쓴 단편들은 각자의 장르에서 위대한 고전으로 꼽히면서 신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르포나 웹사이트에 실린 글처럼 읽기에 편하다.
이 작품들은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벅차오른 마음으로 마지막 책장을 덮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공포 영화를 즐겨본 사람이라면 후기 낭만주의 시대 작가인 에른스트 테오도어 아마데우스 호프만이나 에드거 앨런 포의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겠다. 어쩌면 괴테의 연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데이비드 보이나 레너드 코엔의 복잡한 음악을 이해하는 데 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쓴 것처럼 매우 전위적인 형식을 띤 문학도 있다. 하지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처럼 오랜 시간 많은 이에게 사랑받아온 영향력 있는 작품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작품은 모두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쓰였다. 우리 중 대다수가 직장에서 읽게 될 회의록에 비하면 존 로크나 알렉시드 토크빌이 남긴 철학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로크나 토크빌의 책은 회사에서 읽는 서류보다 분명 더 다양한 지식을 쌓게 하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한다. 그런데도 책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극복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대학교 첫 학기에 들었던 철학 강의에서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이다. 헤겔의 책은 정말 읽기에 까다롭다. 마찬가지로 몇몇 철학자의 책들은 눈에 보기에도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마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하다. 말하자면 개념적이고 은유적인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개중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문체를 파악하고 나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기이한 수수께끼 같은 문체로 악명이 높은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글이 그렇다. 그가 쓴 글은 비교적 간단하게 어느 나라의 언어로든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헤겔의 글은 다르다. 헤겔은 실제로도 불명확하고 복잡한 글을 썼다. 가끔은 짧은 단락 하나를 붙잡고 오랜 시간 씨름하면서 만족스러운 해석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닥쳤을 때 교수님이 알려준 비책은 이랬다. 계속 읽으세요. 그냥 계속 읽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면 이따금 그 다음 문장이나 그 다음 페이지의 어느 단락에서 이전에 걸렸던 문장에 조명이 켜질 때가 있다. 물론 많은 글들이 앞서 나온 문장을 바탕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서술돼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A부터 Z까지 서사가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중간 글의 방향이 바뀌고 항상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닌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글이라는 건 꾸불꾸불한 곡선에 가깝다. 처음에 읽을 때는 한 번에 이해되지 않던 구간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다른 단락이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기도 한다. 케인스의 독서 접근법에서 특히나 달가운 부분은 교육과 관련한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서는 암기 공부가 아니다. 하지만 문체가 난해하거나 높은 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책이라면 읽는 게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긴다. 사실 집중력과 노력이 요구되는 독서는 낯설지 않은데 우리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며 책을 어렵게 읽어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독서는 마땅히 휴식의 영역으로 여겨져 긴장을 푼 상태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일상에서 그 무엇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책에만 몰두할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개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책을 집어든다. 기차에 탔거나 넷플릭스에서 이미 볼만한 거 다 봤을 때, 친한 지인이 놀러와 같이 한잔하려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을 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정말 집중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독서하기 위한 공간과 여유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텔레비전을 끄고 방해 요소는 멀리 치워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다소 혁명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한 일인데 기존의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뒤엎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차단된 시간이 필요하다. 차 한 잔과 함께 책 읽기 좋은 자리, 분위기를 도우면서도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음악을 준비하는 등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은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독서에 집중할 기회와 환경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출해야 한다. 가끔 책을 읽다가 펜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 나는 책 모퉁이가 메모로 뒤엎여 있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 하지만 메모는 복잡한 내용이나 의견을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다. 혹자는 메모를 하느라 책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하지만 메모를 하면 책 읽기가 쉬워지므로 속도가 빨라지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락 옆에 물음표를 적어두면 내용을 억지로 이해하려는 부담스러운 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단락에서 계속 맴돌 필요 없이 독서를 이어갈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도 쉽다. 이는 심리 상담사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상담사들은 종종 의뢰인에게 생각하면 괴롭고 현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종이에 적어두라고 조언한다. 그때부터 문제는 일종의 수면 상태에 접어들어 의뢰인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는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글 옆에 적어둔 메모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 토마스 만의 소설이나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이론서 같이 몹시 난해한 책을 돌파하려면 책 모퉁이 곳곳에 남기는 메모로는 부족하다. 이럴 때는 책에 대한 분석과 감상을 기록하는 독서 일기가 도움이 된다. 독서 일기는 인용구를 적어두기도 하고 다른 책에서 조사한 내용을 덧붙이기도 한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두거나 주관적인 내용을 담기도 한다. 책을 읽으면서 경험한 감정의 기복이나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적어볼 수도 있다. 몇 주째 읽고 있는 책이라면 그동안 겪은 일이나 독서하면서 떠올렸던 생각을 적어두어도 좋겠다. 읽기가 쉽지 않은 두꺼운 책을 완독하는 건 큰 마음을 먹고 시도해야 하는 일이어서 마치 모험이나 여행, 새로 사귄 친구와의 관계 형성, 업무상 수행해야 하는 큰 프로젝트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적다 보면 명확하게 정리되기도 한다. 독서 감상을 적을 때는 그 내용이 전부 정확하거나 뛰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수동성은 기록과 책 문화가 갖는 전형적인 단점이다. 책을 읽는 주체는 계속해서 응시해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책은 권위적이고 일방향이며 정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은 확실한 장점을 갖는다. 책도 우리에게 말을 걸기는 하지만 적힌 내용만을 반복할 뿐이다. 독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대답을 줄 수도 있다. 책은 오로지 독백만 할 수 있다. 마치 지난날 능력이 부족했던 교사들이 침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던 모습처럼 말이다. 조용한 아이였던 나에게는 책이 집중력을 요하는 정적 상태를 강요한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나의 아내는 내가 추천한 독서일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매우 번거롭고 과장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내가 선호하는 방식은 대화를 통한 사고다. 우리 집에서 대화를 통한 사고는 아내와 나 사이의 암호 같은 말인데 나는 이 작가와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대적했으니
이제는 여기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해되지 않는 책과 혼자 사투를 벌이면 너무 외로우니 지적인 대화로 부담을 나눠 갖자는 뜻이다. 하루는 아내가 아침을 먹다가 대화를 통한 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요구가 가끔은 부당하게 느껴진다.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집어들지 않은 책에 관해 아내와 어려운 토론을 벌이고 싶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뛰어난 학자 중에서도 은둔자처럼 침묵 속에서 홀로 글을 소비하는 행위에 의구심을 표현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고대 어문학 전공자로서 사실은 독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 중에도 존경할 만한 본보기가 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주제를 공론화한 사람은 서양의 철학자 플라톤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파이드로스에서 스승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영웅들, 모험적인 현인들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혹을 제기했다. 플라톤은 신화를 언급한다. 그러면 수학과 천문학, 보드게임을 발명했다고 알려진 이집트의 신 토트가 문자와 그 활용법을 처음 생각해낸 당시를 거론한다. 토트는 다모스 왕 앞에서 자신이 발명한 문자를 자랑스럽게 선보였다. 그러나 타모스는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았다. 기록을 하면 모든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져서 사람들은 결국 더 멍청해지지 않을까? 종이와 책의 세계를 면 누구나 다양한 지식을 얕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피상적인 지식만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마치 현대사회의 문제인 정보의 혼수를 미리 걱정하는 듯한 말로 들린다. 플라톤은 글쓰기 문화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았다. 심지어는 글을 병적인 소통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는 글쓰기를 회화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예술 작품도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작품들은 무언가를 질문해도 위험 있게 침묵만 유지할 뿐이다. 기록으로 남은 누군가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마치 글을 읽는 이에게 말을 건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글을 읽고 이해한 사람들이 학습 요구를 내뿜으며 물음을 던져봐도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글은 글이 읽히는 정황과 주위의 환경을 제어할 수 없다. 한번 기록되고 나면 그 주장은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뿐 아니라 내용과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굴러다닌다. 글은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을 걸지 말아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다 그릇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비판이라도 받는 날은 필히 그 글을 적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글 자체로는 자신을 변호할 힘도 스스로를 구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지식의 습득과 전달 방법은 따로 있다고 제시했다. 바로 대화를 통한 학습과 가르침의 과정이다. 참여자는 대화를 통해 논증을 내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며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플라톤의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어로 단어와 언어, 의미, 이성 등을 표현하는 로고스는 그 어원이 말하다인데 이는 문자로 고정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로고스는 깨달음을 통해 학습자의 정신에 각인되며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옹호할 능력이 생기고 이야기할 대상과 침묵할 대상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암과 지식이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일단 생각을 수용하고 처리한 뒤 그에 관해서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축적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대화로 교류할 때만 가능하다. 책에 담긴 생각은 죽은 생각이며 생각은 사람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 사이에서만 혼을 지닌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왜 플라톤의 대화 형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담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오가는 문답, 명제와 반명제로 이루어진 기록의 형태는 생각의 본질을 구성하는 변증법적 유동성을 직감으로나마 파악하게 한다. 아울러 플라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색은 그토록 중요시하면서 왜 자신의 철학적 저술은 그저 놀잇감 정도로만 삼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철학자 중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의 관점에 따르면 철학은 결코 책으로 배울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철학은 어떻게 해도 배울 수 없다. 철학하기만 배울 뿐이다. 플라톤은 글쓰기 문화를 비판함으로써 미디어 이론과 미디어 비평의 기초를 세웠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영향력 있고 대중적인 지성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 초에는 텔레비전을, 그 후에는 인터넷을 토론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우 주목받는 일자리로 자리 잡은 것이다. 플라톤은 현상으로서의 미디어를 최초로 발견했고 이에 관해 서술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는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저장되고 전달되는 형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렸다. 플라톤의 말 맞다나 책은 읽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 고전이나 신간을 두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토론의 장에 게시물을 남긴다거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아마존에서 남기는 독자 서평들에 읽고 생각한 바를 써봐야 한다. 이를 위해 책을 좋아하는 지인들과 모임을 꾸려보는 것도 좋다. 다른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찾아야 한다. 19세기부터 시작된 독서 모임이 요즘 들어 놀라울 만큼 다시 인기를 끄는 건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는 혼자 하는 활동이지만 동시에 의견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비평과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플라톤이 표현한 바, 우리는 언어를 도와야 한다. 또 적절한 언어를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한다. 다만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읽는 이의 시선이 페이지를 따라 움직일 때만큼은 지독히 혼자 하며 혼자여야만 한다.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독서는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관심이 가는 대상을 지지하거나 정치 연대를 실현한 방법이 되지만 독서의 시는 교감을 나누기 전 홀로 보내야만 하는 시간을 남겨두었다. 어쩌면 이 시간이 독서를 가장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책을 들고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온갖 유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럴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뭐가 됐든 혼자 방구석에 있을 일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야 한다는 기분이 든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무시할 것. 유혹의 목소리는 우리가 저항해야 할 세이렌의 노랫소리와 같다. 독서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어떤 요령이나 기술, 문화사에 관한 지식 따위가 아니다. 내면의 자유다. 혼자 있는 시간에 현실의 유혹을 뿌리칠 내면을 찾으면 뒷일은 저절로 해결된다. 오늘은 책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독서에 대한 생각 기둥이었습니다. 교양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양은 우리가 옹졸하거나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일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만으로도 교양은 큰 일을 해낸 셈이라고요. 진짜 교양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책을 읽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 독서는 혼자 하는 활동이지만
동시에 의견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비평과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다만 책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혼자여야만 한다. 독서를 할 때 유혹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해라. 독서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내면의 자유다. 혼자 있는 시간에 현실의 유혹을 뿌리칠 내면의 자유를 얻으면 뒷일은 저절로 해결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